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와 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태풍에 대한 내용들 교과서로 한번 확인하면서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악기상 뇌우 부분만 짧게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동하는 경로를 알아봤었는데 발생해서 태풍은 결국에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발생한 곳은 주로 저위도였습니다. 위도 한 5에서 25도 사이. 거기는 무역풍이 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무역풍지대에서는 주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위도 30도를 넘어가게 될 텐데 거기는 이제 무역풍이 부는 곳이 아니라 편서풍이 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서풍대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포물선 경로로 이동을 했는데 저위도에서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포물선 경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무역풍이 북동에서 부는 바람임에도 북서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교과서 옆에 여기 무역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풍은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서 항상 불고 있는 일정한 바람. 이제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으로 불고 있다.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편서풍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불고 북반구에서는 남서풍으로 분다. 이런 모양의 바람. 무역풍이랑 편서풍. 자, 그 다음 이제 태풍의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 자체의 풍속에 태풍이 이동하는 속력 그리고 무역풍이나 편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하고 구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진행 방향의 왼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적고 피해도 덜 발생하는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 있었습니다. 즉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죄송합니다.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지역은 왼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 피해도 더 크다. 위험 반원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풍 자체의 풍속이 태풍이 회전하는 속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플러스 태풍이 이동하는 속력.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 일치했을 때 더 위험했고 그게 반대였을 때는 상쇄가 된다. 교과서에는 여기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도 같이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태풍이. 근데 태풍의 회전 방향이 여기고 이동 방향이 여기고 무역풍도 결국에 이 바람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바람이란 거죠. 동쪽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는 바람에 힘을 더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불고 있는 오른쪽 반경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영향을 주니까 무역풍도 위험반원이 생기는 원인에 같이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진행을 할 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이 더 위험하죠. 회전하는 방향이랑 진행하는 방향이 똑같고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부는 요 바람 편서풍이 이렇게 도는 이렇게 진행하는 쪽에 이렇게 돌고 있는 왼쪽에 힘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돌고 있는 오른쪽에 더 일치하는 바람이라서 무역풍과 편서풍 둘 다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것에 더 영향을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것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로는 진행 방향이랑 회전 방향이 같아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안전반원, 위험반원 얘기했고요.
그다음 태풍의 영향. 이거는 뭐 학습지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 악기상으로 갈게요. 교과서는 90페이지고요. 지금 학습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다음 시간에 보고 학습지 위주로 짧게 뇌우까지만 볼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기상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겠죠. 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악기상 뭐 배워두면 좋긴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겪을 그런 위험한 날씨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악기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위주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악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쁜 날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동반하는 날씨를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굳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뭐 이걸 그대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날씨구나, 나쁜 날씨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기상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악기상 중에 제일 그나마 중요한 게 뇌우거든요. 뇌우. 그래서 뇌우는 좀 자세히 볼 거고 나머지 악기상은 가볍게 볼 겁니다. 오늘은 뇌우까지만 할 건데 뇌우란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 공기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상승을 하니까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아주 두껍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정란운이 만들어져요. 아주 두꺼운 정란운. 그래서 천둥, 번개, 소나기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섞여가지고 내리는 현상 요거를 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다 겪을 수 있죠. 어느 날 비가 엄청 강하게 오면서 막 천둥, 번개도 콰르릉 콰르릉 치고 그때 뇌우가 치고 있다. 뇌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그런 날씨를 뇌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날씨를 뇌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악기상이죠. 이 뇌우는 왜 발생을 하게 되냐면 발생 조건을 좀 보면 대기가 불안정해 가지고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될 때 이 뇌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표에 있는 이 수증기가 강한 상승에 의해서 아주 두꺼운 구름을 만들 때 이제 비와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는 구름, 정란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뇌우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얘가 발생하기 위해선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한데 이 강한 상승 기류의 조건이 불안정한 대기입니다. 안정하다는 거는 대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기가 막 위아래로 잘 섞일 수 있다. 대기가 섞일 수 있는,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 있는, 대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은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정란운이 생성되면서 뇌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한 3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보면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국지적이라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가열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어떤 한 부분만 특별히 가열된다라는 거를 국지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특별히 세게 이제 가열되다 보면은 거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 있는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가열되면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랭전선에서 따뜻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할 때 이제 한랭전선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들어 올리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들어 올려질 때 정란운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때 이 정란운에서 소나기랑 천둥, 번개가 함께 내리고 있다면 이거 네오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한랭전선에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급격히 올릴 때 네오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는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또 네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기압도 상승기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 있으면은 이런 정란운이 생기면서 네오가 나타날 수가 있다. 또는 태풍은 더 심한 저기압이죠. 그래서 태풍에서는 웬만하면 네오가 함께 동반되는 편이고, 태풍이 지나갈 때 소나기랑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있을 텐데 그런 현상들을 네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의 발달하는 단계를 좀 보면은, 네오의 일생을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초기 적운 단계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숙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를 거치면서 네오가 사라지게 되는데, 먼저 생성되게 되는 적운 단계를 보겠습니다. 뜨겁고 습기가 많은,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상승하면,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하면 그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적운을 형성합니다. 적운. 근데 이때 수증기가 응결을 할 때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응결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응결 자멸이 방출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이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하고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태풍에서도 했던 내용이죠. 수증기가 응결하니까 자멸을 방출하고 이 상승기류를 강화시켜준다.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니까 주변의 밀도를 더 낮추게 되고 상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적운 단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니, 내리더라도 약합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리거나 내리더라도 약한다. 지금 당장 적운이 생성됐는데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인데도 비를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적운에서 비가 내리려면 그 비가 내려오는 걸 방해하는 힘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승기류가 계속 생기고 있고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려고 해도 그 상승기류 때문에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수 현상이 없어요. 적응 단계에서는 지금 상승기류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못한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상승기류가 계속 발달해요. 수증기의 응결자멸 방출되면서 상승기류를 점점 강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수증기가 저 천장,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 이제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을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기는 대륙권 끝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성층권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권 끝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건계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기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대륙건계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다 보면은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대륙건계면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대륙건계면에서 응결이 일어났으니까 구름의 두께가 네오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 적운이 만들어진 가장 최소 높이에서부터 이 대륙권 끝까지가 두꺼운 구름이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름이 승장하게 되면 이제 빗방울이 내리지 못하도록 상승기류 때문에 막히고 있었는데, 구름이 엄청 성장하면 빗방울도 굉장히 커집니다. 구름 입자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그 상승기류로 더 이상 막지 못할 만큼 큰 그런 방울방울 물 입자, 구름 입자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상승기류에 막히지 않고 하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네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를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네오가 활동이 활발한 그런 시기라서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 이런 네오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다 동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있다라는 점인데, 여기를 좀 지우고,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난다. 일단 상승기류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상승기류가 전체 구름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강수가 일어나고 있는 곳, 결국에 아무리 강한 상승기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 입자가 커지다 보면 더 이상 막지 못하는 곳이 생겨요. 거기를 이제 비가 내리는 강수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상승기류지만 특별히 강수구역에서만큼은 하강기류가 발달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기류인데도 상승기류를 뚫고 하강하는데, 이제 그렇게 비가 내리다 보면 하강기류로 바뀌어요. 왜 하강기류로 바뀌냐면, 상승기류가 하강기류로 바뀌냐면, 비가 내리다 보면은 결국에 물방울이 지표로 떨어지는 거고, 지표로 떨어진 물방울은 다시 증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려오다가 공중에서 증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증발을 할 때 이 에너지의 이동을 잘 보면, 응결할 때는 열을 방출해서 상승기류를 만들었는데, 물이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차갑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주변을 밀도를 크게 만드는 거고, 주변을 무겁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강수구역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이유는 강수의 증발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강기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뇌우를 만들고 있는 이 정라운 전체에서 웬만하면 다 상승기류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차가워진 공기들, 강수의 증발로 인해 차가워진 공기들로 인해 여기는 무거워져서 여기서의 만큼은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 단계에 있는 이 뇌우는 상승기류랑 하강기류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소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강수가 계속 물 입자들이 하강기류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빗방울이 내리는 걸 막도록 하는 이 상승기류도 없고, 여기로 이제 빗방울이 막 내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비가 계속 되다 보면 구름 밑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감소가 됩니다. 하강기류가 점차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애가 점점 줄어들겠죠. 하강기류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뇌우를 유지시켜줬던 거는 이 상승한 공기들이 응결잠을 방출하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상승기류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구름은 더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뇌우를 유지시켰는데, 점점 하강기류가 확산되다 보니 더 많이 이 뇌우의 많은 부분을 하강기류가 차지하다 보니 얘를 유지시켜주는 상승기류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하강기류만 남게 되고 구름이 사라지게 된다. 뇌우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어떤 이 세 가지 현상 중 또는 다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가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요.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을 만듭니다. 아주 두껍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두껍게 만들어졌으면 비도 내려야 되는데, 상승기류가 워낙 강하다 보니 비를 못 만듭니다.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엄청 두꺼워지면서 결국에 빗방울도 아주 커지면서 상승기류가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생기죠.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내리는 곳에선 이제 하강기류가 생긴다. 빗방울이 증발하면서 차갑게 만드니까. 그리고 그게 기구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은 이제 상승기류를 이제 빗방울 증발로 인해서 하강기류가 더 넓어지게 되고, 상승기류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면 하강기류만 남아서 결국에 구름을 유지시켜줄 힘이 없으니까 뇌우가 소멸한다. 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뇌우의 이제 피해를 좀 보면, 뭐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도 내리니까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파손을 주기도 하고요.
이제 비뿐만 아니라 우박이 섞여서 이 뇌우 여기서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 우박이 같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내려도 농작물에 파손을 많이 주는데 우박이 내리게 되면 굉장히 좀 걔는 농작물을 훼손시킬 수 있는 힘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피해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우박이 섞여 있어서 농작물을 파손시키는 피해도 있다. 그리고 뭐 좀 약한 집들은 이런 강한 비나 천둥번개가 동반되면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가옥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침수 이런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지금 태풍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생기지만 태풍이랑은 달라요. 얘는 되게 조그만 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태풍은 아주 지구상의 일기도에도 관측이 될 만큼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날씨 현상이고 일기 현상이고 얘는 그냥 딱 어느 한 지역, 좁은 지역에서만 태풍은 거의 한 우리나라 크기만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만 잠깐 나타나는 되게 스케일이 작은 애예요. 피해주는 범위도 작고 피해주는 시간도 적고 그래서 규모가 워낙 작은 애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나 언제 뇌우가 나타날지 그런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뇌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해 주는 게 그나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우 말고 한 6개 정도의 악기상이 있는데 그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